눈이 부시게 맑은 날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전거 여행을 떠난 경북 영양군 일월산 자락입니다. 노랗게 물든 가을빛 사이로 아름다운 길이 나 있죠. 외시보선길입니다. 외시보선길은 경북 청송에서 영양을 지나 그리고 봉화를 지나 강원도 영월로 이어지는 긴 트레일입니다. 저 길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삼거리네. 우리는 우회전. 자, 여기 이제 우회전. 네, 먼저 가세요. 먼저 가봐. 아름답다. 가을 냄새 난다. 왼쪽으로 가면 일월산 정상, 우리는 직진해서 저기 이쪽으로 남해령으로 갑니다. 이제 오르막 없어요. 뒤쪽으로 이제 바람 소리가 잡히는데 그게 가장 평화롭게 들리는 수준의 스피드. 그게 아주 제일 풍광을 즐기긴 좋네요. 귀로 들어오는 이제 바람 소리를 듣는데 그렇죠. 그 소리가 평화롭게 들리는 그 스피드가 있어. 너무 빠르면 너무 경험이고. 이 길은 정말 자전거 아니면 그렇죠. 우리는 또 직진. 저런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자전거를 타왔는데요. 라이딩 할 때는 사진을 찍고 또 돌아와서는 제 블로그에다 기록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김영환 PD의 자전거 인문학이라는 책을 하나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여행을 주로 4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길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시간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자전거 여행은 빛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먼저 자전거 여행은 길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 길은 단지 일직선만이 아니죠. 길의 형상은 때로는 S자, 때로는 W자를 그립니다. 자전거 여행자는 그런 길을 찾아가거나 혹은 만들어 갑니다.
바퀴를 굴리는 그 길에는 옛사람들의 체온이 있고 숨결이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 길도 이렇게 조금 벗어나면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빨간 그 길이 제가 정상 다니는 길인데요. W 모양 혹은 S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왕숫교를 지나서 조금 가면 고개가 있고요. 거기서 내려가면 왼쪽에 거대한 보호수가 있고 그 위로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은 병자호란 척가파인 김상헌과 강화도에서 자결한 그의 형 김상용 형제 등 그들의 그 충절을 기리는 석실서원 등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이곳이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데요. 겸재정선은 그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석실서원도 보입니다. 서원은 대원군 때 철폐되었죠. 저는 서원의 흔적을 찾아 마을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석실서원 자리에는 뜻밖에도 문강공 조말생의 무덤이 있더군요. 세도 가문의 상징인 석실서원은 그 무덤 아래쪽에 우거진 풀숲 안에 자그마한 기념비 하나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서원에 있던 이 여러 가지 성물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안동 김씨 묘지, 선조들 묘지 이 근처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인근에는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한 잠곡 김육의 무덤도 있습니다. 김육은 한때 쫓겨나서 가평의 잠곡이라는 데 머물면서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그러죠. 새벽에 동대문에 성문이 처음 열리면 맨 먼저 수출을 지고 도성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육이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분은 영의정 등 높은 벼슬을 했죠. 좋다. 방전했죠. 지금 카메라로. 네. 합니다. 비가 오든 말든. 오샤. 갈대 음악이. 아, 음악 하나 듣고 싶다. 이렇게 예봉산 자락을 지나서 능내역 인근에 이르러서 다시 그 호수길로 호변길로 가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로 쭉 이어서 가게 되면 다산 정약용의 생가 여유당과 그 무덤이 있는 다산 유적지가 나옵니다. 다산 정약용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은 이어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전거 여행자는 길을 만들며 간다. 좋은 표현이죠. 태안 해변길, 인제에서 고성으로 가는 세이경, 선자령과 대공산성길, 여주회관길, 울진 11령 뭐 이런 옛 이야기가 주저리 열려있는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여행은 시간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기억 속의 공간을 현재로 소환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곳의 모습은 어쩌면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기억 속에선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에 나만의 기억의 공간을 찾아내는 여행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국토와 민중,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1983년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소설가 박태순 선생이 쓴 여행기인데요. 그때 이 책을 사서 읽고 감동한 나머지 저는 문득 어디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해서 약간의 번 돈으로 캠핑 장비를 사고 20여일 일정으로 국토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인상적인 곳 중 하나가 강원도 내린천이었습니다. 벌써 1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취재로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예전에 취재할 때 인상적이었던 한 분, 그분은 랜드로버 1950년대 랜드로버를 몰고 하던 그 양봉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꿈속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아유, 그 살던 마을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비번인 날 바로 달려갔죠. 이 사진으로 보는 이 마을인데. 그런데 막상 이 그 집 앞에서는 개도 짖고 뭐 주인의 인기척도 없고 해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 나왔는데요. 간밤에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는데 와서 보니 다시 그림이 사라지더군요. 그림이 그런 건가요? 그래서 문득 이런 한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승일의 흥진이반, 이 명필가로 유명한 왕희지의 아들 왕휘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희지는 어느 날 밤에 눈 온 날 밤이었는데요. 섬계라는 마을에 사는 친구 대규가 그리워져서 사공을 불러서, 그림 보이죠? 그 섬계를 배를 타고 갔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왕희지는 친구 집 앞에서는 살인문도 열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물었죠. 선비는 어떻게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까? 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죠. 흥이 흥이 올라서 갔다가 흥이 다해서 돌아간 것이니 어찌 친구를 꼭 만나야 하리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움으로 나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 친구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이 그리워서 갑자기 방문하고, 그런데 그 집 대문도 열지 않고 되돌아왔던 내 마음과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요. 동강도 제게는 언제나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1997년경 특정 비디오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할 당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강 건너 연포마을에 있는 한 주민이 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풍경인데요. 지금은 보기 드문 풍경이죠. 그때만 해도 마을간 내왕은 이런 이 줄배밖에 없었는데요. 사람도 동물도 저 줄배를 타고 건너다녔죠. 동강 마을에 줄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어느 자전거 여행 카페에서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풍경 하나가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 태조 이성계에게 협조하지 않고 두문동에 들어가서 충절을 지켰던 이른바 두문동 72현 한 분이 저희 19대 상촌 김자수입니다. 묘지는 제가 자주 가는 분당 불국산 태제고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비석은 누워 있습니다. 비석이 눕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선 건국 이후 고향인 안동에 머물러 있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형조 판서를 주겠으니 상경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삼각산이 보이는 이곳 태제공예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시한수를 남기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줄 거든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후손들이 비석을 세웠고 그게 할아버지 유언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논란이 일자 다시 몇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다시 파올렸는데 그런 유언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눕게 된 것입니다. 태제고개는 사실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아닌데 굳이 이 길을 택한 것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포은 정몽주의 무덤입니다. 상촌 할아버지 무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포은은 상촌 할아버지가 존경하는 선배였고 1392년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한 뒤 1408년경인가 이곳에 용인의 무덤이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 상경길을 이 길로 택한 것은 포은의 무덤에 참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불국산과 향수산을 잇는 이 길은 저에겐 시간을 찾아가는 여행의 길입니다. 이 밖에도 평창의 흥정산 임도, 연기자 고 최진실의 묘가 있는 동물머리 산길, 남한사정 등도 기억에 남을 자전거 여행길입니다. 길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묻혀 있고 그곳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그 시공간에 빛처럼 스며들었던 이야기는 문학으로 예술로 철학으로 단층 쌓이듯 숨어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길 위에 인문학을 찾아서 배우는 여정입니다. 다산 초당 올라가는 길에는 소나무 뿌리가 노출돼 답사객의 발길에 밟힙니다. 정우승 시인은 이곳을 여행하며 시를 남겼습니다. 지하에 있는 뿌리가 더러는 슬픔 가운데 눈물을 닦고 지상으로 힘껏 뿌리가 된다는 것을. 지상에 노출된 뿌리는 오로지 자신의 나무를 위해서 사람의 발길에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세월을 견뎌왔던 다산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산에는 강진유배 18년 동안 이곳 초당에서만 10년을 머물렀고 이곳에서 18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목민심서 등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또 한 분이 있죠. 다산 초당에서 1km 남짓한 거리의 백년사 해장 스님입니다. 해장 선사는 이 오솔길로 초당을 오가며 다산과 함께 차를 마시고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해장은 밤늦은 시각에도 찾아오곤 해서 다산은 늘 초당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백년사에 도착하니 해가 넘어갈 시각이라 이곳의 아름다운 동백숲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강진읍을 향해 바퀴를 빨리 굴렸습니다. 다산의 흔적이 남은 또 한 곳 백운동 월림입니다. 월출산에서 내려온 작은 시냇물가에 지어진 이 정자에 다산은 2차례 방문했다고 하죠. 월림 뒤로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가니 드넓은 차밭과 월출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강진으로 유배 오던 때 다산은 바로 저 월출산 누리째를 넘어왔습니다. 그때 보았던 월출산의 봉우리가 그의 고향 인근 도봉산의 봉우리와 너무나 흡사해 다산은 고향 생각에 눈물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시 탐진초녀에서 한 구절은 다산의 울적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1818년 유배가 풀린 다산은 저 월출산 고개를 넘어 고향 마제로 돌아갑니다. 강진 여행을 갔다 온 몇 년 뒤 어느 날 늦은 오후 제가 능내에 있는 다산 유적지를 방문하고 거기 마제 고개로 올라서 내려가는데 저런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다산이 시에서 얘기하던 도봉산 봉우리인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가만히 봤더니 산은 도봉이 아니고 삼각산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산이 월출산 봉우리를 보며 고향 생각에 눈시울을 붉혀졌다던 그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되고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며 시대를 밝혔던 선대들의 이야기에 접하게 됩니다. 외시보선길 길목에 있는 조지훈 시인의 고향 주실마을 숲에는 빛을 찾아가는 길이란 시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슴이랑 일이 함께 산길을 가며 바위 틈에 어리우는 물을 마시면 살아있는 즐거움의 저 언덕에서 아련히 풀비리도 들려오느나 빛을 찾아가는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리라. 빛을 찾아 노래 부르는 지조의 시인을 이 숲속에서 만났습니다. 피로가 쌓인 해저물녘에 읽어보는 저 식구는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이 되어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때는 국화향 그윽한 가을이었습니다. 질맞의 고개를 넘어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 선운리에 도착했습니다. 미당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해가 지면 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온 식구가 앉아 칼국수를 먹었네. 먹고선 거기 누워 하늘의 별 보았네. 하늘의 별 희한스레 보았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모깃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칼국수를 끓여 온 식구들과 함께 먹던 나의 고향 집마다 그 시절의 풍경과 오버랩되며 저 역시 추억에 잠깁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산을 넘고 물길을 건너 수백 리 길 여행을 하며 그리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전거 여행은 이토록 푸르며 절실한 그리움의 끝을 찾는 것일까요? 북한강 자전거길 강촌에서 춘천으로 가려면 강촌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저는 춘천으로 갈 때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북한강 강변으로 난 길을 따라갑니다. 입구가 좁다란 계곡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면 깨길 마을이라는 산골짜기 마을이 나옵니다. 가파른 고개를 넘고 내려가서 또 하나 고갯길을 넘으면 소설가 김유정의 생가가 있는 신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김유정은 이곳 고향에서 어린 시절 잠깐 살다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은 대학을 중퇴한 이후였습니다. 이때 2년 남짓 고향에 머물면서 소작인과 들병 장수 등 서민들의 모습과 피폐한 농촌 현실을 목격했고 다시 상경 후 그 이야기를 소설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백꽃, 봄봄 등은 바로 고향 마을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유정 작가는 죽었지만 그의 고향 마을에는 그의 문학의 향기가 금정산 자락과 골목길에 흐르며 여행자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 태기산 자락은 여름 라이딩에 특히 좋습니다. 해발 고도가 800m 이상이라 비교적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태기산 자락 삽교리 깊은 산 중에는 안석경이라는 조선의 선비가 10년 동안 은거했습니다. 삽교리는 안석경의 호 삽교에서 따온 마을 이름입니다. 그는 조정으로부터 벼슬에 나오라는 청거를 받기도 했지만 거절하고 여기서 운둔하며 시를 썼습니다. 두건 젖혀 쓰고 늦으마하기 돌아오니 겨울에 비친 꽃들이 쓸쓸하네. 숲속에 가만히 머물러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들리지 않던 수많은 자연의 소리가 들리죠. 하버드 대학을 나와 월든 호스가에 들어가 통나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았던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스 소롬이 이렇게 말했죠. 자연에 살면 우울증이 생길 여지가 없다.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은데 우리는 너무 얽혀 살고 있다. 자전거 여행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산은 몇십 번, 몇백 번을 가고 또 가고 싶더군요. 저에게는 우면산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 숲길을 자전거로 몇백 번을 더 올랐지만 오늘 또다시 올라가도 그 느낌은 늘 처음처럼 짜릿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100가지 약속을 미루고 또다시 자전거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울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울감이 어느 날 대부분 사라지더군요. 저는 그것이 자전거의 힘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 눈 위로 자전거 바퀴를 굴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달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거기선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흥분이 되는지요? 김진섭은 수필백설구에서 이렇게 묘사했죠. 한 번 내린 눈은 그러나 그다지 오랫동안은 남아있어 주지는 않는다. 이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슬픈 일이나 얼마나 단명하며 또 얼마나 없어지기 쉬운가. 그것은 말하자면 기적같이 와서는 행복같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기적같이 와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운처럼 우리의 행복도 기적같이 와서 금세 달아나 버리는 건 아닌지요? 행복의 시간도 우리 곁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무효라는 어느 선배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100가지 약속을 미루고 또다시 자전거 여행을 떠납니다.